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난 다음 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한 3일째 정도 됐나요?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탄을 쏘아 올렸다,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 갑작스럽게 한중미일러 간의 관계가 G20 정상회담을 놓고도 상당히 또 꼬여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영진 교수님. 예, 문 대통령이 7월 6일 날 네. 그 독일 이제 G20 회의에 가서 함부르크에서. 제일 먼저 예. 이제 만나는 그 리더는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죠. 제일 먼저 만나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여의치가 않아 보여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네. 사실은 하는데 예.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보여줬던 이른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전향적인 태도 발언들이 네. 오히려 이 한중 정상회담을 좀 껄끄럽고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 미국 가실 때 미국 정가 내에서 혹시 사드가 이게 이제 또 원위치가 되는 거 아니냐, 없었던 걸로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미 동맹에 이제 균열이 오는 거 아니냐, 이게 미국 그 정가에서 사실은 우려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상하 이제 정치인들, 하원의 이제 정치인들 리더들 만나서 뭐 환경영향 평가나 뭐 이런 것들은 사드를 뭐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절차적으로 제대로 하겠다는 얘기다라고 하면서 상당한 어떤 그 미국에게는 신뢰를 심어주고 절차적으로 뭐 번복하고 싶은 의사 없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게는 메시지가 간 거죠. 근데 중국은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 혹여라도 사드 배치가 철회한다? 이제 철회할 가능성이 있고, 사실은 뭐 우리 문재인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대선 기간이든 무엇이든지 계속해서 이제 중국에게 좋은 메시지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지금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 사드를 뭐 포기하지 않으면 이 한중 간의 관계가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경제적인 보복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려운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그 경제적인 여파나 타격과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입장에서는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 제재라든지 경제적인 동향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해 올 때 우리는 또 한 번 샌드위치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른바 이제 중국의 그 장기적인 경기 침체나 뭐 이런 것들을 슬슬 이제 옆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이제 중국하고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 사드 문제 이런 것들이 서로 또 한 번 민글되는 거죠. 이제 막 뒤죽박죽 섞여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군사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왜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한미동맹의 신뢰관계도 중요하고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해안을 갖고 사실은 출발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어찌됐건 사드 배치 문제는 우리와 중국과의 문제를 풀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시진핑하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드 문제에서 한반도의 이른바 한미 동맹 관계 내지는 한반도의 평화 안보 관계에 대한 중국의 동참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어우러서 경제적인 문제를 함께 이렇게 어우러갈 수 있는 그리고 서로 주고받을 게 있다면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경제적으로 주고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방식의 테이블로 우리가 좀 빠져나올 수 있는 이른바 엑싯이 필요했던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거를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마치 사드를 열심히 잘하겠다, 이런 메시지까지 주어서 여러 가지로 전술적으로 조금 무리한 수를 놓은 게 아니냐. 앞에서 힘들겠다 생각이 들어요. 신인균 대표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청취자 여러분들께 양해를 좀 구해드려야 될 게, 저번에 양양까지 고속도로도 1시간 반이다라는 말씀도 제가 드린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듣고 정말 1시간 반인가 싶어서 가셔가지고
갔더니만 4시간이나 걸려버리고. 교통체증이 없을 때 그러니까요. 그냥 날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언론이 져야 될 여러 가지 책임이나 이런 것도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각자의 견해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청취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쟁이라는 것은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예를 들면 문정인 교수 같은 경우에 중국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뭐 미국 가셔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한 테이블에 이렇게 모여서 공론화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신흥균 대표나 저나 또 YTN이나 어떤 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가지고 전쟁의 공포로 몰아간다든지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런 위중한 상태에서 모든 외교적 역량 또 대내외적인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동원해서 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한반도 내에서 평화가 정착하는 길이 우리 민족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21세기에 성장할 수 있는 길이니까 그 방향을 논의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북한 핵 실험 문제라든지 이 사드 문제 그리고 오늘 실험한 화성 4형인가요? 이 문제는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국내 정치로 좀 돌아올까 싶습니다. 어젠가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변은 없었던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감자밭에서 감자 캐다 당대표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건 전 그런 퍼포먼스는 좀 재밌고, 예. 눈길을 끌만한, 예. 참신한 시도였다고 봅니다. 예. 그렇고 과거처럼 무슨 체육관에서 하다가, 예.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 어쨌든 신호가 좋은 신호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제 국민의 눈길을 잡는 걸 해야죠. 그냥 예. 일종의 그냥 한 번의 퍼포먼스 말고, 그런 걸 계속 통해서 정말 이제 서민들과 함께 한다. 예. 그리고 지금 저도 감자 얘기를 들으면서요. 예. 왜 하필 감자밭일까 생각했는데 지금 시간에 뭔가 할 수 있는 지금 시기가 6월 달이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게 오직 감자밭은 없습니다. 모내기 할 수도 없고 벼베기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농촌에는 일손이 부족해서요. 예. 실제로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발 감자 좀 캐가라고. 예. 일손이 없다는 거예요. 벌써 감자 캘 때가 됐나요? 넘었죠. 훨씬 넘었죠. 하지 감자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예. 하지 무렵 하는 거니까. 캐가라고 저 자꾸 얘기한 분이 있어요. 저 서산 쪽에서 저희 옛날 은사님이 농장을 하시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도와주는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이렇게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자유한국당이 지금 시기에 지금 때 필요한 게 뭘까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뭘까 이런 걸 좀 유심히 살펴서 그런 데를 긁어주는 일을 해야 되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사람도 이렇게 새로 충원해야 되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지율도 더 이상이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이제 홍준표 대표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은.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으니까 여론조사 조작이라고 자꾸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러냐. 바닥까지 갔으니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내가 올리겠다. 그렇게 해야지 여론조사 조작하는 기관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일각에서는 감자밭, 물론 이제 민생의 현장에 간다라고 우리 노동희 교수님 상당히 이렇게 꿈보다 해먹이 더 좋은 그 해석을 해주셨는데 바람직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시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이 정치, 행정에는 전시 행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시 정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민생을 정치적 수단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면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 들어서 너무 보수를 희화화시키는 거 아니냐. 홍준표 그 대표의 어떤 행보들, 발언들 이런 것들이 이른바 이제 보수를 조롱하고 또 희화화시키는 그런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사실은 있어요, 일각에서.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감자밭에서 무엇을 고민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초심의 문제인데 그 육창골단이라는 표현 쓰셨잖아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혁신할 때 육창골단 썼던 것처럼. 근데 혁신의 성과는 그닥 크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홍준표 대표의 uk참골단은 어떤 형태로 드러날 것이냐. 결국은 친박청산이라고 하는 네. 그 당의 어떤 색깔, 과거적 색채를 극복하고 네. 인적 청산 안 됐거든요. 네. 그거 해결할 뿐만 아니라 노선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정체성. 그러니까 예. 보수의 이념적 정체성을 어디에다가 두어야 하는가의 네. 문제. 예,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민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낡은 보수가 아니라 새로운 보수로서 가기 위해서 네. 당을 어떻게 정비하느냐. 그래서 아마 이제 혁신이나 뭐 이런 걸 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혁신위를 통해서 아마 그 인적 청산과 외부 수혈을 할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작업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당대표가 사실은 힘을 언제 제일 많이 갖는 줄 아세요? 공천할 때겠죠, 뭐. 무슨 선거 공천할 때라고. 지방선거 할 때보다도 국회의원 선거 그렇죠. 할 때, 총선 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국회의원 선거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예. 대부분 지방선거에서 공천은 지역 시도당에 많이 가 있습니다. 예. 공천 권한이. 예. 우리나라 정당들은. 지역구 의원한테 많이 가 있죠. 그래서 중앙당이 당대표가 사실은 크게 많은 부분을 좌지우지하진 못해요. 네. 구조적으로.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예. 근데 성과는 지방선거에서 내야 되거든요. 만약에 예. 이게 안 되면 실제로 홍준표 지사는 2년 이상을 할 수 없는 또 2년 임기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될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혁신을 한다고는 하지만 환경은 그다지 혁신 환경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의원들의 동참을 끌어내기도 어렵고 네. 강제하기도 어려운 구조. 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네. 이게 칭찬한다고 그러셨는데 뭐 지금 이제 일단 당대표 된 지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요. 네. 고무 찬양 좀 해줘야죠. 뭐 지금까지 아니, 근데 워낙 교수님, 비판을 저는요, 많이 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우리 이렇게 막 북돋아 주는 거 잘하시라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어떤 리더십이 되고 난 다음에 저는 그 일성이 무엇일까. 예. 항상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초심이고 예. 그게 본인이 리더가 되는 그 가장 근본적인 목표의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의당의 리더의 일성은 뭐였습니까? 새정치 아니었나요? 새정치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그 일성을 잃지 않는 그런 경각과 의식이 네. 사실 저는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보수 우파를 재건하는 대장정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너무 평범한 말씀인 것 같고. 근데 저는 뭐 하여튼 물론 이 홍준표 대표도 예. 아까 정현정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혁신을 보여줄 방책이 뾰족하게 없어요, 사실은. 네. 아까 저 말씀하셨지만 저도 동의하는, 저도 하고 싶었던 말이 예. 공천을 이제 앞두고 있으면 네. 그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하면 속된 말 왕창 갈아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새로운 인물로 수혈해버리면 되고요. 예. 그럼 뭔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그러나 지금 이제 그런 시기도 아니고. 예. 지방선거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렇다고 지방선거에서 무슨 뭐 많은 사람들을 바꿀 네.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 예.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근데 예. 우선은 홍준표 대표의 말에 좀 주목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무작정 반대하지 않겠다는 네. 그게 저는 뭐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내각 구성조차 못하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예. 일단 출범은 하게 하자. 예.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훼손할 사람이 아니면 네. 조금 흠이 있어도 임명하도록 하자. 예. 그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어떤 대승적인 차원의 좋은 좋은 인식이라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과거처럼 네. 이제는 종북 좌파 이렇게 얘기하면 자신들에게 반사적이익이 돌아오는 네. 그런 시기는 지났다. 그것만 좀 인식하고 본인들이 어떤 뭔가 새롭게 되어지는 예. 뭐 그런 쪽으로 간다면 예. 전 어느 정도는 분명히 우리 사회는 보수 진보 이렇게 좀 나눠진 그런 지지층이 있으니까 예. 충분히 그런 쪽의 어떤 예. 보수 본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인진 교수님.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하려다가 좀 끊겼는데 네. 죄송합니다. 혁신위를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 내부 혁신을 통해서 혁신이 달성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정말 혁신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저는 외부 자극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네. 예. 이른바 그 혁신의 정치 서클이 예. 형성이 돼야 되는데 예. 현재 자유한국당 내에는 사실 그런 새로운 서클이 탄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죄송합니다만 과거에 하셨던 분도 다시 돌아오시는 이런 어떤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정말 그 홍준표 지사가 혁신 보수의 어떤 재구성을 고민하고 계신다 그러면 네. 바른정당과 이른바 정계 개편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바른정당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어떤 보수 중도의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정계 개편을 통해서 그 지도부가 실질적으로 미래적으로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과거의 친박 중심의 낡은 보수들이 이른바 권력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멀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건 혼자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서클을 만들려고 그러면 1차적으로 바른정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건가. 그리고 정계 개편을 어떻게 추진할 건가. 이 정계 개편은요. 옛날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두 번째로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긴 합니다만 네. 옛날에는 그만큼의 힘을 발휘했어요. 하나의 축으로서. 네. 근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캐스팅 보트는 다른 정당이 지고 있어요. 네. 그런 당에서 사실은 어떤 외부적인 역량과 힘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보나 아니면 자신의 보수 재건을 위해서도 정계 개편은 홍준표 지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오히려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예. 그걸 통해서 혁신의 새로운 서클의 범위를 넓게 가져가는 예. 그런 그림을 그려서 할 수만 있다면 저는 홍준표 지사의 리더십은 성공할 수도 있고 네. 또 그토록 원하는 보수 재건이요? 네.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네. 또 우리 정치의 어떤 변화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런 의식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노단희 교수님. 네. 일단 홍준표 후보가 특별히 시험대 오를 일은 당장은 없습니다. 예. 뭔가 이제 외부 혁신이 끓이고 외부 인사를 네. 구성하겠다는 거죠. 네. 혁신해 나가는 모양새를 보이면 그런 대로 이제 이 관심을 끌 수 있는데 네. 시험대 내년 지방선거죠. 네. 지방선거에서 특별하게 이제 지금 어떤 구도보다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선거에서 많은 이 자유한국당이 선전하지 못하면 네. 분명히 시험대에 오르죠. 지난번도 2011년도에 한나라당 시절 대표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이제 성과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네. 또 디도스 공격 문제인가요? 그것 네. 때문에 이제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해버리고 네. 이래서 이제 강제로 사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예. 맨 지방선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호남 영남 지역 이런 데는 별 문제는 없는데요. 예. 특히 이제 수도권이 문제인 거죠. 서울, 경기, 인천 네. 이 부분은 이제 공략을 할 수 있냐, 수성을 할 수 있느냐 네.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홍준표 대표가 어떤 리더십을 보이냐에 따라서 이제 있으니까 네. 아직은 시간이 있는 거죠. 예. 1년 남짓 남아 있으니까. 예. 그러니 봤을 때 이제 정현정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정말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면 네. 저는 충분히 107석 정당이 좀 훨씬 낫고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가능성은 좀 있을 수 있다 좀 생각합니다. 예. 예. 홍준표 대표가 산업화 그리고 안보를 이루었던 보수가 오늘 이 지경에 이룬 시점에서 반성해야 될 점을 분명히 통감은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실천으로 옮길 것인가인데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어가는 상황을 혁신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도 같이 받아들여가면서 조금씩 변화시키는 그래서 국민을 설득하는 그게 혁신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길게 정치 토크 어바우트 시간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배재대 공공정치학과의 정현정 교수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YTN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 보시고 오늘 방송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곽수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